더 드실 거 못 드셨구나. 네. 내공기가 기분이. 그거는 밥하고 간이 잘 안 먹어서 이거 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한수화물 그거 거기다가 과일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여기에 돼요. 목표를 갖다 줬어요? 목표는 결제가 안 되나? 틀리네, 목표는. 결제가 안 된다는 목표 붙여서 목표를 돈처럼 돈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 충주 거기 대학교에 있는 거는 목표로 다 돼. 결제가. 아니,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사설 이런 데는 목표가 안 돼요. 담배 결제. 목표를 안 돼요.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이거는. 요즘 저기 우체국이 또 택배하고 연결되는 것도 좀씩 틀린가 봐, 체계가. 근데 우리 대학교 거기는 충주대학교는 목표도 팔을 수가 있어. 돈으로 풀고 거기는 그나마 좀 좋고. 이거 오늘 막 조정이 조정. 우리 그 노예 모임 언제거든? 4월 달쯤 하겠죠? 1년에 한 번은 원래는 달달이 해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그래서 원래는 달달이 이번에도 완납해야 돼. 우리 4년 때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3만 원인가? 이거 보상이. 작년은 한 번에 다 내면 그게 낫지. 아니, 근데 3만 원이면 30만, 36만 원인데 36만 원 완납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막 계속 완납을 그런 건 원래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상당히 조금 많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말하는 데, 경청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그 다방면한 부분, 듣는 것과 아는 듣는 것 이외에 두 가지를 종합해서 경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것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나가는 거 되겠죠? 맞죠? 자, 이러한 신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그 사람의 내담자와 상대방 간에 어떤 그 누가 서로 소통하는, 공감하는 상담 자세,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뢰, 자, 서로가,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신뢰로 피드백을 받은, 즉, 다시 신뢰감으로 돌아서는 그 내담자입니다. 피드백으로 받은 내담자는, 자, 상담자가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속의 말, 내면에 있는 모든 자기의 세계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상담에 임하는 자세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최소의 음성적 촉진적 반응이라고 하며 일각에서는 상담자에 의한 단음절의 짧은 단어로서 내담자가 반응한다고 해서 단음절 반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소의 음성적 촉진적 반응. 자, 아까 말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오. 아, 그렇구나 하는 짧은 단어죠. 자, 최소의 음성적 촉진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바로 상담자에 의해 또 단음절, 짧은 말이죠. 짧은 단어로서 내담자가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즉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겠죠. 반응한다고 해서 바로 이를 단음절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짧은 말을 이렇게 잠깐 한번 상대해 줌으로써, 받아줌으로써 그 다음 내담자의 말을 유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음절 반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이러한 단음절의 반응을 나타낼 때, 단음절 반응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한 단음절의 반응을 나타낼 때는 특별히 억양과 표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큰 소리로 반응하거나 너무 놀란 표정 또는 너무 의아해하는 반응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내담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상담자의 관심에 만족을 주려고 하여 관심의 초점을 잃어버릴지도 옮겨버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가 저는 이러한 일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와마나와나 박수 치고 받는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적절히 너무 과하지 말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해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을 하면 또 표정도 눈을 이렇게 불안해서 막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막 놀래면 또 침을 튀면서 막 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겠어요. 자, 그래서 내담자 차치 예거는 오히려 부끄럽죠. 괜히 말했나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관심에 만족을 주려고 해요. 차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서 초점을 잃고 다른 말로 옮겨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담자는 최소의 음성적 촉진적 반응이나 단음절 반응보다도 더 내담자의 함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상담자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음을 확인시켜주고 확인받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능이다. 자, 상담자가 기나긴 시간을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 듣는 것을 아까 같은 단음절 반응, 최소의 촉진적 음성 반응을 내면서 그 사람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상담을 이끌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끝났으면은 다시 그 정리한 말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다는 식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주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그 내담자로는 상담자님께서 나의 말을 다 듣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챙겨서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차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약해지면 차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했는데 상담자가 과연 내 말을 잘 이해했을까? 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단음절적 반응은 이렇게 쉬운 짧은 말로서 이렇게 답을 받아 쳐주는 거, 한번 대면해 주는 거, 대응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났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러하시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함축시켜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신뢰감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가 다시 바꿔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럼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신뢰로 서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는 것은 상담 내용이 잘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 함축해서 메모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물어 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라모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라모아는 신학 상담자예요. 이 상담자에 따르면은 그 내담자의 말이 너무 빨라서 감정을 흡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내담자의 말에 너무 빨리, 그러니까 그 사람 내담자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막 흡수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대문다든가 너무 빨리 이렇게 어떤 그 대화 내용을 이끌어간다는 것, 그런 것도 너무 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첫 회기 상담을 제외하고, 첫 상담입니다. 어떤 상담이 있으면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겠죠? 그 첫 회기 상담입니다. 첫 회기 상담을 제외하고, 두 번째 상담 이후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전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여 상담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의 지난 내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자, 지금 두 번째 상담을 왔는데 첫 번째 상담을 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을 다시 한번 내담자가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상담자 자신이 그 내담자 지나간 회귀했었던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주고받는 것도 굉장한 신뢰감을 이뤄가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하시다는 뜻이군요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요약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표시가 되겠어요. 그 말씀하는 것처럼 내담자의 진술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공감적 이해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자는 적절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개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담,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치유, 심리치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도 바로 도입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요약하는 거라든가 1차 상담, 2차 상담에 거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요약하는 방법, 이러한 것도 우리 신앙 상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의 개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즉,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훌륭한 경청은 상담자의 귀와 눈을 모두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를 말한다. 주고받는 것은 물론 귀로 듣는 거지만 눈도 아우러 동반해서 경청하는 그런 기술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문제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상담자가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는 제약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신뢰감이 쌓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열어주기 때문에 바로 내담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상담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루어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공감이 내담자에게 전달됐을 때, 내담자가 생각할 때, 상담자가 나 내통할 수 있구나,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내담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상담 효과는 훨씬 더 고취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청이라는 말씀 주고받았죠. 자,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 말을 귀로 듣고 또 그 이외적인 비음성적 요소, 귀로 듣는 것, 아니면 행동으로 보는 것, 이런 거 포함했었죠. 자, 그 외에 침묵의 경청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침묵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청을 하는가 하는 그 반대적인 어떤 그 의사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침묵의 경청은 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하기 있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초보 상담자들이 가장 당황하게 되는 경우는
상담 중에 나타내는 내담자의 침묵이다. 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갑자기 말을 않고 침묵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상담자는 황당하고 어려운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유능하고 경험 많은 상담자는 그걸 잘 처리하고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겠지만 초보 상담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아주 난감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상담자들은 이렇게 침묵으로 이루는 상담이 그럴 때는 꽤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상담은 음성적 언어로 길거나 작거나 말과 침묵으로 구성된다. 즉 음성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침묵으로도 어떤 경청에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 구성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 상담 초기 침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내담자는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침묵을 나타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고 과연 어떤 말부터 내가 해야 할까? 아니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좀 중요한 거에서 말하기 어떻게 바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든가 난감하고 부끄러운 어떤 상담에서 잠시 침묵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자, 그러한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내담자가 찾아왔는데 침묵이 너무 오래 길어요.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부담, 어려움, 부끄러움도 수 있고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어떤 난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느낄 때 바로 침묵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중에 내담자가 침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 말이 없는 부분. 자, 공백이죠. 공백이지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침묵은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통제하려고 갈등을 하고 있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담자에게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콜린스라는 상담학자가 주장을 했었죠. 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침묵은 중요한 의미다. 왜 침묵을 한가? 자, 내담자 찾아왔는데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시간 너무 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어떤 감정을 통제하려고 갈등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담자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하는 갈등을 겪는 신호가 바로 이 침묵 안에 숨어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으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초기에 나타나는 침묵. 자, 중간도 아니고 말기도 아니고 말기도 아니고 자, 초기에 나타나는 침묵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표출. 자, 상담자가 초기 침묵을 일어나는 것은 자기 안에, 내면의 불안의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침묵은 두 가지죠. 자기가 불안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칫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아직 없다면 침묵이 길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담자로 하여금 말하도록 즉 말하세요 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잠시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잠시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줄 준비가 있고 또 말하도록 분위기나 여건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담자는 그래 자기 자신의 얘기하기를 잠시 불안을 느끼거나 잠시 머뭇거리는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진행 중에 침묵과 경청입니다. 자, 상담 도중에 상담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 도중에 나타나는 침묵이라는 것과 또 경청과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에서 침묵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주로 정신분석학에서 비롯됐다. 정신분석학이란 심리학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어떤 학문이 되겠죠. 정신분석학, 여러분 외워두세요. 좀 이따 쓸 거예요.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침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담에서
저항으로만 인식하게 되었다. 자, 그 당시 1950년대 초기에 침묵이라는 어떤 그 상담학을 연구했을 당시, 자, 상담에서는 저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항일까요? 자, 어떤 상담 중에, 아니 대화 중에 말을 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상담에 대한 저항. 상대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반감을 가지거나, 여러분도 많이 볼 수 있겠죠? 저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관계는 가족이나, 아니면, 대인 관계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침묵을 한다는 것은 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문 걸어 잠그고 속에 틀어박힌 그 사실이 있었죠? 만약 혹시 자녀라든가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라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저항이에요. 부모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식했었는데, 그러다가 의사소통으로서의 침묵이 상담 과정에서 저항으로의 침묵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자, 상담에서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도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게 저항으로서의 침묵도 있고 의사소통으로서도 침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침묵과 경계나 관계나 말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항의 침묵, 의사소통으로 침묵, 이 두 가지는 별개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 상담에서 침묵은 이 두 가지가 모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두 가지 침묵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항감도 중요할 수 있고 의사소통으로도 바로 중요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5초 이상 말을 하지 않을 때 이걸 침묵이라고 본다. 자, 이런 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규정 짓는 거 아닙니다. 5초, 대화를 하다가 5초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침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초에서 1분 정도 내담자가 말을 하지 않고 멈칫 때는 이때는 말 멈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학술적으로 단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분 정도 이상의 정도도 내담자가 말이 없을 때 이것도 역시 침묵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침묵을 시간적으로 규정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몇 초다, 몇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침묵이다라고 딱 규정해서 못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면 침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규정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묵은 일단은 잠시 대화가 멈춰져서 시간이 가는 것. 약간 뭐랄까요? 왜 말 안 하지? 어떤 내내 이어지는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고 느낀 다음에는 아마 그것이 곧 침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최초로 침묵을 연구한 학자는 산돌 페렌치라는 상담학자입니다. 자, 침묵도 연구 과제에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물론 요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이렇게 학술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활성화 돼 있어서 요즘이야 그런 연구하는 학자 많겠지만 그 당시 50년대는 아직 최초에 시작되는 발달 시점이기 때문에 최초로 이 산돌 페렌치라는 이 상담학자가 연구했었다라고 다시 한번 새겨두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는 정신분석학의 자유연상에서, 자유연상 단어가 좀 새롭죠? 그 밑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유연상에서, 즉, 내담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말하다가 외설적인 단어를 말하게 될 경우, 즉, 어떤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 자기 연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대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라든가 어떤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말하다가 외설적인, 즉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를 내용을 말하게 될 경우 또는 그러한 단어를 말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한 도둑에 상담하면서 물론 말하지만 상상을 하고 어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출해 내려는 생각으로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 말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할 때는 바로 침묵이 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침묵이 길어지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침묵 개념은 근래 상담학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내담자에게 침묵이 나타났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몇 초 시간 되고 몇 초, 몇 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이것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침묵이 나타났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전혀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제기되고 있을까요? 내담자가 10초 이상 말을 지체하고 있을 때 이때는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자, 내담자의 침묵이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초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침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 말을 이끌어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담자의 침묵에 절대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두라. 안 된다. 끼어들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연결해 볼게요. 자, 상담학자의 연구가 이렇게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칼 로저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내담자가, 즉 찾아온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침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온 내담자일수록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침묵을 하게 된다.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은 상담 중에서 내담자가 저는 그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그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침묵이 나타났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한 가지 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10초 이상 길어지면 너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담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침묵을 깨트려주는 다시 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간섭이죠. 끼어든다 말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상담자는 지금까지 내담자가 말해왔던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반사적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 저는 그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말이 길어지니까 상담자가 아니 도저히 갈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왜 갈 수 없었을까? 다시 이렇게 대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계속 그치고 대화로 이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말을 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개 내담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말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다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길어지면 이렇게 다시 직접 간접적으로 끼어들어서 대화를 유도해내야 한다 하는 그 주장이 되겠죠. 자, 내담자가 침묵을 유지할 때 상담자가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묘사하는 말을 해볼 테니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사용해가지고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를 선도적 공감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제 어떤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묘사하는 말을 해볼 테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제가 뭘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넘겨주고 선도적 공감이죠. 먼저 앞서 나가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말일지라도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을 대화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 침묵을 먼저 되짚어서 넘겨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공감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은유를 사용하면서 이러저러 하는 거군요.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잘 맞게 묘사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곧 심리적 개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말하기 어려운 말을 침묵을 시키고 있는데 상담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고 다시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신뢰감이 생겨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잘 상황을 묘사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심리적 개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올바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콜린스 상담학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라고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격려를 하면 또 격려하면서 함께 침묵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주장이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침묵이 이어집니다. 말하기 어려우신가 보군요. 그러면 서두르지 말고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여유를 주고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면은 다시 격려해주면은 또 침묵이 어떤 정지되면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학설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상담자는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합니다. 자, 반면 제랄드 코리 상담학자는 내담자의 침묵에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었죠. 침묵을 하면은 끼어들어서 유도해내라. 그렇지 말아 절대로 끼어들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후자의 주장을 했던 바로 학자가 이 사람이었죠. 자, 그는